안녕하세요. 명예의 김경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지 비계를 중에서 유성룡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여담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동서 분당에 대해 가지고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품직 이 정랑이 뭐가 그리 중요하기에 예? 오품직 정랑이 하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는데, 이 문관은 이조에서 인사를 거의 담당을 했고, 무관은 이 병조에서 담당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이 당하관, 이게 뭐 당하관 관리를 임명하는 데는 이 이조 정랑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조 정랑이 자기가 보기에 이 사람은 전혀 아니다 하면은, 당하관 업무 그 사람을 뽑을 때 그 추천을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누구 후보자를 쓰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조 정랑은 안 쓸 수 있고, 그야말로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삼사, 뭐 홍문관, 사관은, 뭐 사헌부 이런데 소위 말하는 삼사,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왕한테 바로 상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삼사의 관리를 선발을 할 때는 이 이조 정랑이 실질적으로 이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안 되고 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조 정랑은 자기가 자리를 그만두면은 자기 후임을 자기가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후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100% 되는 건 아니었지만은 거의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시면은, 내가 하고 난 내 후임을 추천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주구장창 나눠 먹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를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공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 벼슬길 나가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벼슬길이 안 나갈 것 같으면 굳이 과거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벼슬길. 근데 장원급제를 했다, 어쨌든 급제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이 이조 정랑 자리, 이조 정랑 손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선비들, 특히 신진 세력들, 신진 세력들 입장에서는 벼슬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과거를 통과해도 이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은 좋은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부서로 갈 수도 있고 저 부서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이조 정랑 자리가 막강했다는 겁니다. 근데 선조 때 이 이조 정랑 자리를 놓고, 이 소위 말하는 김효은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심의겸의 동생이 있었는데, 동의는 이 사람을 믿었다는 거고, 서인은 이 심의겸이 동생을 믿은 건데 누가 되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먼저 청거가 됐는데도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 자리 임명이 됩니다. 왜? 이 서인에서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럼 왜 동인이고 서인이라고 했느냐? 옛날에 경복궁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쪽 동쪽에 요 서쪽인데, 여기에는 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동쪽에. 요즘으로 치면은 이게 그거 요쪽은 이제 서인이 살았는데, 요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정동 쪽에 많이 살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인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을 동인으로 했다는 겁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게 나뉘게 된 것도 신진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바뀌었는데, 동서가 나뉘게 됐는데, 어쨌든 유성룡 같은 경우는 이 당쟁 때 너무너무 당쟁 때문에 결국은 말년도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유성룡은 이 임진왜란 뒤에 선조 때 소인들이 득세를 하자 그냥 물러났다는 겁니다. 물러나서 징비록을 쓰면서
후학을 양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는 막히지만 길하다는 겁니다. 왜? 막히지만 길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소인의 시대가 왔고 이 소인은 그냥 왕이 그냥 명령만 하면은 다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인의 시대가 왔다. 이런 문제고, 자, 세 번째 그러면 삼효. 자, 삼효는 유자강은 이 유자강 이 처세술과 이제 말로를 보면은 삼효를 이해할 수 있는데, 부끄러움을 품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는 짓이 도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는 짓 모든 일이. 근데 물론 이런 사람이 꼭 유자강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명에도 그랬죠. 한 명에도 그러고, 예. 뭐 많지만은 제가 오늘 여기서 제가 굳이 유자강을 거론한 이유는 유자강은 참 특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조선 초기 이제 그 문신이죠. 흔히 이제 우리는 유자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남이 장군. 예. 남이 장군을 무고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이 유자강은 남이 딱 그렇게 박여 있고, 그 다음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 무오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딱 유자강하면 생각나는 게 남이, 그다음에 무오사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이 유자강 같은 경우는 설입니다. 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제 정실 부인에서 나는 게 아니죠. 근데 설이 육조의 난관에 임명된 것은 유자강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자강.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유성룡 때 제가 길게 말씀드린 난관. 예. 실제로 육조에서 실무적인 일은 이 난관들이 다 하는 겁니다. 난관들이. 예. 그 위에 있는 판서라든지 참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부서 전체 뭐 큰 줄거리만 파악할 뿐이고,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육조에 있는 이 난관, 예. 정랑, 좌랑. 예. 근데 설이 이 육조의 난관에 임명되는 유자강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선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말년까지 있었지만은 이 서울 금고법. 그러니까 설은 벼슬길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벼슬길에 나갈. 더구나 그 중에서 청묘직 중요한 자리에는 이 설이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조가 이 이시의 난을, 이게 결국은 유자강이 중앙정계에 등장한 건 이 이시의 난 때문에. 이시의 난 때 세자한테 어필이 돼가지고 발탁이 됐는데 8개월 만에, 그 당시 처음 난이 일어났을 때는 갑사였는데 평범한 그냥 무사히 볼 거였는데 군사 갑사였는데 8개월 만에 병조 참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시의 난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병조, 아까 말씀드린 정랑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죠. 대굴문 문 지키는 갑사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병조 정오품 정랑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하고 난 뒤에 또 몇 달 있다가 바로 병조 참지로 올려버립니다. 세조가. 그런데 이때마다 이 간관들이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왜? 아니 이 설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세조가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그럼 너가 하든지 능력도 없는 것들이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리고 유자강은 그래서 이 예종 때 이제 그 유명한 남이 장군을 모함을 하죠. 요 때가 이제 예종 때인데. 근데 실제로 이 예종이 왕이 한 1년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1년 정도밖에 하고 난 뒤에 예종이 죽게 되는데, 그 뒤로는 유자강이 실제 관직에는 거의 임명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자강의 이 연보를 쭉 살펴보면 뭐 무령군,
무령군, 뭐 무슨 군 이런 직함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뭐 이조판서, 병조판서 뭐 그런 실관직은 임명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도 이 간관들이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왜? 오로지 요거 하나라는 이유로 하는 이유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유자광은 능력은 참 뛰어났다. 그런데 단지 말도 안 되는 이 서울금지법에 따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고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무호사를 갖다가 이 원인을 제공해 가지고 결국 사림들한테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찍히게 되고 많은 선비가 죽게 되었는데 그 뒤에 뭐 다시 또 중종 반정에도 참여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성종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강간들의 탄핵이라든지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유배 가서 유배지에서 사망했고 아들도 이제 목숨을 끊었다. 근데 이 야사에 보면은 유자광이 유배를 갔는데 이게 실명을 했다고 합니다. 실명을 점점 더 실명을 눈을 멀게 되었다 나와 있는데 뭐 그거는 야사에 나와 있는 기록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건데 이처럼 하는 짓이 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승진할 때마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다음에 두 번이나 1등 공신. 그게 이시에 난 때 한 번 받고 중종 만정 때 받고 두 번이나 공신에 임명되었지만은 여종 사후에는 실제 관직에는 거의 임명되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현석규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제가 지천다 때 말씀드린 그 사람입니다. 중종하고 누가 군자냐, 어떤 사람이 군자냐, 그걸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 참 유자광은 이렇게 많은 이 삶을 이 부침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나를 말을 하면은 도리를 어긋났다. 도리를 어긋났다. 없는 죄를 만든 남이 장군을 모함하고 또 무호사를 일으켜서 많은 선비들을 죽게 만들고 그래서 세 번째 효는 유자광을 보시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군주의 명이 있도록 하면 그러니까 공을 왕한테로 돌려라. 여기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하륜. 요즘 그 텔레비에 그 태조 뭐 이방원인가요? 거기 보면 나오죠. 하륜. 이세계 제자. 근데 정도전하고 이제 하륜이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조선 초기에 결국 정도전은 비참한 최후를 맞죠. 멸문 그야말로 멸문지하를 당하죠. 멸문지하를. 그렇지만은 이 하륜은 천수를 누리고 가게 되는데 최종 이방원이 그랬죠. 나의 장자방이다 할 정도로 아꼈던 사람인데 1차, 2차 왕전이 난 때 이방원을 도왔고 그다음에 유배됐다. 근데 하륜은 이렇게 하고 왕권 강화 기틀을 다지는데 공헌을 했지만은 큰 잘못은 없었다는 겁니다. 큰 잘못은. 그래서 천수를 누리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 하륜은 모든 일이 있으면은 일단 이방원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 또 공은 이방원한테 다 돌리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수를 누린 데 반해서 정도전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회를 해서 얻었는데 네 번째 캐가 나왔다. 천지비키 네 번째 효를 얻었다. 그러면은 공은 상사한테로 돌리고 나는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면은 결국은 그 상사가 나를 알아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크게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효를 보시면은 항상 그랬죠. 다섯 번째 효는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염려해야 뽕나무에 매어놓은 것처럼 안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감. 뭔가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 본보기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말이죠. 예. 이세민이 항상 이 글을 써서 자기가 정치를 하는 곳에 편지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 구리, 사람. 근데 이 얘기는 언제 나왔느냐면은 그 유명한 위징이죠. 위징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거울 하나를 잃은 것이다. 보시면은 저는 항상 이세민하고 생각나는 게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세조. 또 이 명나라 때도 한 명 있었죠. 예, 조카를 죽이고 왕에 오른 사람이. 예. 세조. 예.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그렇게 크게 물론 이 왕위에 즉위할 때는 참 말들이 많았지만은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좋은 정치 선정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선정을. 예. 왜? 자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선정을 베풀었다는 건데, 특히 이 이세민은 그야말로 유명한 이 정관의 질을 이렇게 한 분이죠. 그만큼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명군 중에 명군으로 꼽히는 사람인데 항상 그 사람을 생각했답니다. 이 글을. 그러고 위징도 또 유명한 사람이죠. 원래 이 위징은 이세민의 부하가 아니고 그 이세민의 형님인 이건성의 부하였죠. 이건성의 부하였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중국판 왕자의 난. 우리나라 하면은 이방원이죠. 이방원. 이방원이 왕자의 난이면은 이세민이 결국은 근천문에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형을 죽이고 아버지한테 왕위를 내달라 해가지고 왕이 올라갔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방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방원하고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방원하고. 그렇게 보면은 이 세조라든지 이방원, 이런 분들 공통점은 영락제. 이런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조카를 죽이든 동생을 죽이든 형을 죽이든 해서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보시면은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항상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심초사, 그야말로 노심초사. 해야 지금이 2단계죠. 다섯 번째 단계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양이 그 권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된다? 염려하고 또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길고의 시기를 보냈으니 마치 이제 어느 정도 햇빛 서광이 비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작회를 해가지고 점을 쳤는데 이 효를 얻었다. 그러면은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겠구나. 항상 조심 또 조심 할 그런 단계라는 거고, 가장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 이세민이라는 겁니다. 이세민. 그래서 항상 조심 또 조심. 그럼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은 마지막 이거는
이제는 다 올라왔다는 겁니다. 위로. 이제는 음의 시대는 가고 다시 이제 양의 시대가 왔는데 막힘이 기울어졌다. 기울어졌다. 뒤에는 기쁘다. 이거는 제가 제 생각에는 이 제나라 이 위양이라든지 초나라 장왕 이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불비불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특히 이 제나라 위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여자 끼고 막 희희낙낙거리고 하니까 처음에는 충신들이 가난한 말을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둘 충신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옆에는 보면은 있는 거는 전부 다 이 간신들만. 그래서 하루는 대탄 신하가 물어봅니다.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이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한 얘기가 제나라 위왕의 거래입니다. 맞다. 그런데 한 번 날면은 천지를 엎어버리고 한 번 울면은 천하가 깜짝 놀랄 거다. 그래서 진짜 제나라 위왕이 딱 3년이 되고 난 뒤에 그 옆에 있던 간신들을 싹 한마디로 숙청을 해버리고 새 시대를 옛날에 충신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가니까 지금까지 제나라를 갖다 만만하게 보고 제나라를 괴롭히고 성을 뺏어갔던 나라들이 다 성을 다시 또 반환을 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와 같이 이제는 그 시대가 갔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 게 이 글이다. 불비불명. 그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여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또 비암이 다 막혔던 게 끝이 났다는 겁니다. 막혔던 게 끝이 났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건전 문제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유성룡 할 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동인 서인이 나눠졌다가 이 당시 서인의 핵심 인물이 정철이었는데 우리가 학교 때 배운 정철이었는데 실권은 이 서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건조라는 거는 이 왕세자입니다. 왕세자. 세자죠. 그래서 우리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세자 저하 할 때 그 저자인데 느닷없이 이 정철이 정조하고 회의를 하는 도중에 하는 얘기가 왕세자를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선조가 대노해가지고 어디 이런 금방지게 해가지고 서인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뭐 야사에 보면은 이미 정철하고 유성룡하고 뭐 몇 명이 다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싹 이 유성룡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결국 서인이 몰락을 하게 되고 동인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동인이 나중에 이 정철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 죽여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온건하게 하는 걸로 해서 이게 다시 또 이게 남인 북인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남인 북인으로. 북인은 죽여버리자. 남인은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한데 유성룡은 이 남인이었다는 거예요. 남인.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이게 동인에서 서가 있으면은 여기서 남인 북인으로 나뉘고 여기서 노론 소론으로 나뉘죠.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천지빅회의 점사는 어떻느냐? 뭐 매매, 대차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엇을 해도 힘들고 막히는 때다. 참고 견디면 후반에 회복의 징조가 보인다. 회복의 징조가 보인다. 그리고 이게 점사인데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참고 견딜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도 이 절금지덕
절금 지도고로 난세를 건너가야 된다 하는 게 이 천지비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비케를 얻으면은 단독 행동은 안 된다. 도움을 꼭 구하라. 명심하시고 인간관계 특히 주의하시고 인간관계. 그리고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천택회에서는 어떻게 태풍성대를 오래가게 하느냐. 이 쾌는 그러면은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건너갈 거냐 하는 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두 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